자, 여러분 보시죠. 2교시 할게요. 일단 세무 2급하고 좀 차이 나는, 회계 1급하고 차이 나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원표회계 나갈게요. 3교시면은. 자, 보시면 면세 포기. 아마 이게 이제 회계 1급 때 안 배우시는 내용인데, 세무 2급 때 가끔 출제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면세를 여러분들 포기한다라는 건 내가 이제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바뀌는 게 우리가 면세 포기예요. 면세 포기인데 우리가 왜 면세를 포기하냐? 왜냐면 과세는 여러분 세금을 내지만 면세는 세금 안 내죠. 안 내기 때문에 면세가 좋을 것 같은데 왜 과세로 가려고 하냐면 내가 환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환급이 발생하면 면세 사업자는 환급이 안 되죠. 매입세를 부담해도 공제가 안 되니까. 하지만 내가 매입세 공제되기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과세 사업자다라고 환급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환급 받기 위해서, 즉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면세를 포기하는 대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면세 포기는 우리가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럼 틀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면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예요. 서민을 위한 제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를 포기할 수 있냐면 서민한테 피해를 안 끼치거나 아니면 서민한테 오히려 유리한 것만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딱 두 가지거든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거 있죠. 영세율 적용 대상인 건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부가가치세 줘야 되고요. 면세 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부가가치세를 줘야 돼요. 되셨죠? 대신에 우리가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공제가 안 되니까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 소비자한테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하지만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받거든요. 영세율 사업자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사업자는 여러분들 매출액이 과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입자, 즉 소비자가 영세율로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사요. 면세 사업자가. 왜냐면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판매 가격에 전가를 안 시켜요.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소비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자가 면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 포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 학술, 기술, 연구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누가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하고 거래하는 업종 아니죠. 그렇죠? 도서관 아닙니다. 여기 오해하지 안 돼요. 도서관 학술 연구단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면세 포기 절차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면세 포기는 승인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승인을 요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 요건도 언제까지 면세 포기에 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면세 포기는 서민을 위한 제도니까 함부로 포기는 못하게 해요.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로 가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 면세는 세금을 안 내지만 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매출세액이 매입세 공제보다 더 나오면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면세 사업자보다 과세 사업자로 가는 게 좀 더 좋아요. 대신에 면세 포기하면 서민한테 피해 끼치니까 못하게 하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면세를 포기해? 라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포기해. 과세로 되면 너 세금 낼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3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놈, 여기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놈을 철세 또는 박쥐라고 하죠. 여러분들. 철세나 박쥐를 막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는 이제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로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난 환급 받을 줄 알았는데.
아시죠? 그래서 면세였던 시절이 그러니까 면세 때문에 세금 안 냈는데 그래서 면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면세로 갔어요. 갔는데 다시 환급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과세로 가면 안 될까요? 면세 좀 포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로 갔잖아요. 3년 동안 쭉 과세로 가야 돼요. 3년 동안 쭉 과세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면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3년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5년까지 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암기사항이 돼 있어요. 외우시고. 자, 그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얘예요. 세무 임금에서 이걸 냅니다. 뭐냐면 자, 여기 들어보실게요. 자, 여기 을이 수출업자고요. 죄송해요. 여기 수출업자가 을이 그냥 외국으로 수출하는 애래요. 그래서 이번에 을이 처음으로 수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수출 명의가 있어야 돼요. 수출업 명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을이 지금 처음 수출한대요. 수출업 명의가 없다라고 하면 수출업 명의를 빌려가지고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수출업자인 갑이 명의를 가지고 있고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수출업 명의 좀 빌려주시면 제가 수수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명의 대여 받은 거 가지고 을은 A한테 수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당연히 을 입장에서는 외국 사업자한테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잖아요. 맞죠? 또 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영세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만 여기 갑이 받는 건 수출 수수료죠. 맞죠?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받는 건 요건 10%지 0% 아니에요. 보시면 왜냐면 을하고 갑은 국내 사업자예요. 국내 사업자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아시죠? 국내 사업자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요 을이 갑한테 주는 수출 대행 수수료 있죠. 그렇죠? 명의 대여 수수료 요거는 10%지 0%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에 여러분 많이 낚여요. 무슨 어떻게 하면 수출업자의 명의 대여 수수료는 0%다라고 수출업자는 0%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 용수를 가능함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 대여 수수료 나오고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 좀 할게요. 이거 회계 1급 때 배우시긴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시험에 계산 문제랑 말 문제 많이 쏟아져요. 여기 시작.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자,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는 건 공급가액에 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서 공제하겠다라는 건 공급가액에서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공급가액이니까 부가가치세는 보시지 않는 거예요. 자, 갑이 A한테 재화를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A한테 대가를 10,000원 받았대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인도하고 받은 거니까 10,000원은 갑의 공급가액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A한테 무언가 2,000원을 또 받은 거예요. 갑이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줄지 않아요. 어떻게 줄지 않냐면 이 2,000원을 갑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라고 하면 갑의 공급가액을 12,000원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이 2,000원 더 받은 거 있죠. 이걸 갑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00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마다 여러분들이 더할 거니 안 더할 거니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언제 포함하냐 라고 하면 이게 맨 위에 있습니다. 공급자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이 수령한 2,000원이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옷가게 사장님이고요. 여러분들 손님이세요. 이번에 저희 옷가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옷을 10,000원짜리를 현금으로 결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 공급가격은 당연히 10,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가격이 10,000원이면 당연한 건데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00원짜리 옷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얼마짜리 옷이에요? 해서 제가 10,000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10,000원이 없는데 할부로 갖다 드려야 되나요? 받아들여주세요. 좀 할부로 결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에 현금으로 팔면은 10,000원인데 여러분이 할부로 사시겠다라고 하면 10,000원에 팔면 손해죠. 맞죠? 그래서 손님 그 할부로 하시면 할부 이자 좀 2,000원 더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12,000원에 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알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옷 10,000원짜리를 팔 때 지금 할부 이자 2,000원이 옷을 판매할 당시에 옷가격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판매 가격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부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뭐냐면 이제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뭔지 아시죠? 할부이자랑 연체이자는 달라요. 연체이자는 외상값 늦게 지급해가지고 우리가 이자 주는 걸 연체이자라고 그러죠. 자, 비교해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옷을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어요. 아쉽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당연히 10,000원이 10,000원. 근데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안 오시는 거죠, 옷가게를. 그래서 좀 배를 쨘 줄 알았어요.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배를 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3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오래간만에 왔어요. 저 기다리셨죠? 이렇게 해볼게. 얼굴 보니까 빡쳐봐. 뭔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손님 저번에 외상으로 10,000원에 3개월 전에 사가셨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여러분들 맞다 개골이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0원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12,000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왠지 2,000원 제가 받았으니까 저의 공급가액을 12,000원에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절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하고 처분하고 관련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옷을 판매한 건 연체이자 받은 날이에요?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에 이 연체이자가 여러분들 판매가격이 구성하고 있어요. 연체이자가 제가 옷을 팔 당시에 구성하고 있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연체하겠지. 발상을 보니까 연체할 상이네. 죄송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파는 게 연체이자가 물건을 팔 당시에 판매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 않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체이자는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제외한다라고 해요. 물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계산 문제 말고 이제 더 잘 나와요. 이쪽은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송비.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쇼핑몰에서 옷 같은 거 사실 때 그때는 대부분 여러분들 택배비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저 예전에 한번 택배비를 착불로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착불로. 선불 말고 착불 뭔지 아시죠? 도착할 때 택배 기사분한테 별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착불이고 B는 선불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A한테 결제하신 거예요. A한테 결제할 때 얼마 결제해요? 오늘 결제하죠. 12,000원 결제하는 게 아니라. 맞죠? A에서 10,000원 결제하고 택배 기사분이 52,000원 별도로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A 사장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에 운송비가 본인의 판매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A의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그죠? 하지만 B는 여러분들이 결제하실 때 12,000원 결제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운송비가 판매가액 구성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공급가액에 더한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뭘 보실 거냐면 지금은 받았을 때 더할 거니 안 더할 거니를 보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례 뭐냐면 이제 값이 A한테 받은 게 아니라 뭔가를 준 거예요. 2,000원을 준 겁니다. 그럼 줬으니까 빼냐 안 빼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값의 공급가액에서 우리가 공제한다라는 건 지급한 2,000원 빼겠다라는 얘기고요. 값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냥 값의 공급가액을 10,000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보자. 당초에 매출을 10,000원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품을 2,000원 시키셨대요. 반품이나 뭐 가격 같은 거 있죠. 그럼 회계에서 우리가 매출, 애놀이, 환입 같은 거 매출액에서 빼잖아요. 네, 세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놀이 같은 건 매출액에서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요.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지금은 우리가 표로 봤다면 지금은 그림으로 봤다면 이제 표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공급가액에 언제 포함하는지는 이미 2개 했죠. 첫 번째 할부이자, 네, 두 번째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같은 거 방금 했던 거, 그렇죠?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요. 반대로 우리가 공급가액이 언제 포함을 안 시키냐라고 했냐면 연체이자 했었죠. 3번째죠. 나머지 설명할게. 나머지. 자, 여기 4번째 점부터 가겠습니다. 4번째 점.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술집 사장님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아셨죠? 이렇게 제 입장.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파셔야 되는데 술 파실 때 여러분 제가 술만 보내드리면 안 되죠. 술만 보내드리면 만약에 병맥주 해봐요. 술만 보내드리는 건 뭐예요? 병맥주만 딸랑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박스에 담아서 드려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했냐면 맥주 박스 2,000원에다가 술값 병맥주 10,000원에서 총 12,000원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제목 보시면 반환 조건의 물건의 용기 대금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맥주 박스 값 얘기해요. 그게 반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박스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술이 필요한데 안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박스에 담아서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맥주 박스 돌려주시는 거죠, 저한테. 그럼 제가 받은 12,000원 중에 2,000원은 부채죠. 돌려드려야 됩니다, 보시면. 이해되세요? 당연히 그 2,000원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2,000원 주셨는데 왜 12,000원 주셨냐면 맥주 박스도 필요하지 말지. 맥주 박스 없어가지고 저 맥주 박스도 같이 주시면 안 돼요? 12,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미반환 조건이죠. 이해되세요? 미반환 조건이면 저의 공급가액 12,000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환 조건이면 골목 쪽이니까 제 입장에서 부채지만 미반환 조건이면 여러분들이 박스도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전 12,000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을 하면 정부 보조금을 그냥 수령하면 소득이 늘죠. 그죠? 소득이 늘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으면 밭을 때려버려요. 재난지원금 말고요. 재난지원금 하지 않고 그냥 국가가 뭔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기업한테 주면은 그 밭을 때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공급과 관련이 있어야지만 더하거나 뺍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급과 무관하게 정부 보조금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부한테 뭔가를 팔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그때는 공급가에 포함하겠죠. 공급이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점 설명할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음료수도 같이 팔아요. 여러분들 술집 사장님이 지금 음료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음료수 10,000원어치를 지금 음료수 10,000원어치를
트럭에다가 싣고 가는 도중에요. 예, 그 사고가 나가지고 박스 그 음료수 캔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거죠. 공급받는 자가 여러분들이잖아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저의 공급까지 좀 영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언제 깨졌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음료수 다 내드렸어. 내드리고 제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다 자빠진 거예요. 했겠냐? 자빠지셔가지고 음료수가 깨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료수 캔이 깨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저의 공급가는 얼마예요? 10,000원이면 공급하고 여러분들 실수로 인해서 파손된 거잖아요. 좀 공급했죠? 그럼 저희 공급가는 10,000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인도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안 더하는 거예요. 인도가 일어난 후에 파손됐으면 공급가를 더해야 인도 일어났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거 이미 했죠? 대충 애놀이 환입 같은 거. 자, 이제 어려운 게 이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애들 안 빼요. 뭐냐면, 자, 대손금은 우리 이미 했죠? 뭐였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있었죠? 대손세. 가감할 때 금액란 막혀져 있었어요? 안 막혀져 있었어요? 금액란, 세액란 말고. 막혀 있었죠, 여러분들? 나중에 신고서 한번 8번 들어가 보세요. 8번 들어가면 금액란 막혀져 있고 세액란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금액에서 안 빼고 세액에서 빼요. 알죠? 그래서 뭐냐? 지금 우리가 금액에서 뺄 거니 말 거니를 물어보는 거지 세액에서 뺄 거니 말 거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공급가액이잖아요. 알죠? 그래서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액에서 빼요. 세액에서 빼니까 금액에서 안 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점이 중요해요. 자, 혹시 판매장려금이라고 들어보신 분? 판매장려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한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 상당히 많이 지르죠, 여러분들? 많이 지르면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 주는 걸 판매장려금이라고 부르고요. 물건으로 주면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래 실적에 따라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돈 앞으로도 저희 백화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돈으로 주면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상품권 이런 물건으로 주면 판매장려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 입장에선 지급했죠? 지급했는데 왜 안 빼냐라고 하면 얘랑 관련돼서 보시면 우리가 언제 포함한다라고 했냐면 판매할 당시에 물건 가격 구성하고 있으면 더한다면서요. 그럼 빼는 것도 언제 뺄 수 있냐면 내가 판매할 당시에 지급하면 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언제 더 판매할 때 받고 있으면 더한다면서요. 반대로 되면 판매할 때 지급하고서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판매장려금은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한테 물건 팔면서 줘요? 여러분, 팔면서 주지 않나? 아니에요. 파는 실적이 나와야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맞죠? 백화점 VIP가 만약에 오늘이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 날 결제하셨어. 판매자는 바로 드릴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맞죠? 1년 동안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말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판매할 당시에 판매장려금 바로 주진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을 주든 판매장려 물품을 주든 우리가 공급하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시기 뭐냐면 판매장려 물품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은 재화예요, 아니에요? 재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 통화는 재화 아니다 배우셨죠? 결제하는 수단이니까. 그죠? 그래서 판매장려금 문제가 없는데 판매장려 물품은 뭐냐면 내가 백화점에서 당초에 청소기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아놨겠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저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준 거죠. 이거 사업자 증인 간주는 거예요. 그럼 간주공급이면 처분한 것을 의제해버리죠. 의제해서 시가만큼 공급가액으로 더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청소기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 상대방한테 물건 팔고 판매 장려금을 줬어요. 안 빼요? 아시죠? 근데 판매 장려 물품을 주면 안 빼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놓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업상 중요하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와서 시가만큼 오히려 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간주공급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교재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간주공급이 여기 있는 거. 자, 어디냐면요. 여기구나. 713페이지. 713. 자, 713페이지에 11번이에요. 자, 713페이지 11번. 읽어 좀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포함이니까 더하지 않는 애 찾으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여러분들이 물건 사실 때 관세 더해서 사셔야 돼요. 관세,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 사시면 개별 소비세 내거든요. 주세는 뭘까요? 주세. 술값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 이거 여러분들이 소주 드실 때 그 소주에 주세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소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당연히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더해요, 안 더해요? 더한다면서 할부 이자. 저 공급하면서 할부 이자 받는 거니까 더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 안 더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연체이자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물건 팔면서 받는 거 아니죠, 연체이자. 3번이 답입니다. 4번.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하면서 받는 거니까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 자, 이제는 마지막 뭐를 할 거냐면은요. 네, 간이과세자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한다. 자, 여기 신고난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세법을 열심히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론 쪽에서 많이 틀리시는 게 회계 쪽이 아니에요. 세법 쪽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출제 여러분들 이론 많이 틀리시는 걸 보면 세법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보면 회계 쪽은 많이 안 틀리시거든요. 원가회계 같은 거 어차피 계산하는 문제니까. 아시죠? 그리고 회계를 이렇게 많이 하실 때 있어요. 세법 쪽이 많이 틀리고요. 용어 한두 개로 오답이 달려요. 아시죠? 보실게요.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여러분들 예정 신고를 하냐 안 하냐가 달라요. 왜냐하면 개인은 예정 신고 안 합니다, 원칙이. 하지만 법인은 예정 신고 해야죠. 보시면, 자, 법인 사업자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신고하는 게 원칙. 그죠? 자,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이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미리 했으니까 나머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죠. 물론 예정 신고 때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으면 확정 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이죠.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에 50% 하면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에 50%를 내라고 그냥 고지서 날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고지 납부로 일단 우리가 세금 내는 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래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지서를 날린 건 정확한 거예요? 안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부지하게 잘 됐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잘. 근데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잘 되던 때 50% 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법인은 그거에 대해 신고하거든요. 저 많이 못 벌었으니까 조금만 내게요. 신고에 정확한 거지만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정확하게 세금을 낸 게 아니에요. 예정신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7월 25일 날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에 다 신고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예정신고를 2번 한 거죠. 고지서를 일단 한번 내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다시 1월 달부터 6월 달 여기에 예정 고지 납부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예정 고지 납부세액은 이납부세액으로 빼줘요. 여기까지 이해지죠?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예정 신고였거든요.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 안 됐어요. 작년도까지는, 작년도 재작년까지는 여기 개정이 돼서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전 1년치 있잖아요. 직전 1년치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있죠. 네,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상이 되죠. 단기상 좀 제발 좀 받아들여주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예정고지.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하고요. 그리고 여기 외워주셔야 돼요. 예정고지 납부로 징수할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회계 때 되셨을 거예요. 50만 원 외워주세요. 나중에 소득세에서도 50만 원 또 있어요. 그렇죠? 해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A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업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올해 3개월 예정신고 기간 있죠. 그때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를 고지서 날려서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 이 예정신고 기간 매출액. 이해되세요? 사업을 많이 망가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도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시험에 예전에 어떻게 장난을 많이 쳤냐면 2분의 1로. 아시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조기 환급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조기 환급 받고 싶으면 조기 환급 신고를 예정 신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환급을 좀 은근히 출제를 하는 편, 대놓고 많이 출제하는 편은 아닌데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냅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예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매출세액이 800원이고 매입세 공제가 1,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 납부세액이 음수죠. 그럼 얘는 환급세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에도 했었지만 우리가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줘. 일반 환급은 안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환급이 안 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다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때 신고를 했더니 1,200원이었고 매출세액이 매입세 공제가 1,150원이었대요. 그러면 얘는 50원만큼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합산신고 때문에요. 50원네요. 아무튼 200원 한번 못 받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0원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퉁치는 거죠. 미리. 빼면 결론적으로 1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주의하실 건 저도 지금 환급을 5월까지 신고해놨으면 못 받고 있어요. 소득세. 뭐냐면 환급 신고한다고 바로 환급해주면 뻥칠 사람도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 세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일반적으로 환급은 한 달 내에 줘. 한 달. 그렇죠? 그래서 네가 혹시라도 조기 환급이라 일반 환급 신고를 하면 이 돌려받을 게 명확한지 안 하는지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신고 기일이 끝나고 그때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죠. 7월 25일에 신고 150원 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세무서 입장에서 알아보고 30일 내에 돌려줘요. 그래서요. 이걸 시험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이게 장난치냐는 그런 치면 어떻게 장난치냐면요. 일반 환급 신고는 과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30일 내에 돌려주는 거예요. 30일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환급하고 신고, 우리 항상 신고는 종료로부터 25일 내에요. 아시죠? 그리고 신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돌려줘요. 아시죠? 잘못 외우시면 이게 나쁘게 여러분들이 하셨죠. 그래서 신고는 며칠, 환급은 며칠 외우셔야 돼요.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자, 이제 조기환급. 최근에 이거 됐더라고요. 최근에 이거 됐어요. 실제로. 뭐냐면, 자, 우리가 조기환급은 좀 일찍 돌려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시면 조기환급 3개. 사지선다로 됩니다. 자, 일단 영세율 사업자는 뭘 벌어와요,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는 뭘 벌어오죠? 외화를 벌어오죠. 그죠? 우리나라 외화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잖아요. IMF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외화를 벌어오니까 영세율 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잖아요. 매입세 부담하죠? 그러면 일찍 눌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비 투자는 아까 했던 감가상각자산 취득하는 거 얘기해요. 이걸 법에서는 설비 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그럼 제목 보시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얘가 많이 썩어 있는 애죠.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이행 중이다라는 건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얘가 재무구조가 안 좋고 뭔가 적자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얘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얘를 죽였을 때 국익이 크면 그냥 파산시켜버려요. 알죠? 지금 대표적인 게 쌍용차가 지금 요구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살려뒀을 때 국익이 좀 더 크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살려줍니다. 아시죠? 법원에서 살려줬어요. 살려줬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매입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환급은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한테 예정 신고 때 매입한 걸 환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살려준 걸 다시 세무서에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법원에서 살려줬는데 너 예정 신고 기간 중에 환급이 안 된다. 확정 신고 때 나중에 돌려받아. 라고 하면 다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는 우리가 조기에 일찍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조기 환급 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사례 들은 건 1월달 가지고 1월달 뭐냐면 자,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 요 한 달간 있죠. 요 한 달간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번 달이 6월 달이잖아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 됐죠? 그럼 우리가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환급 신고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2월 25일 날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반 환급보다 일찍 돌려줘야 되겠죠. 아까 일반 환급이 30일이었잖아요. 여기는 15일이죠.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는 무조건 종료일로부터 25일 내고요. 환급이 30일부터 25일인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1월 달부터 2월 달 이것도 가능합니다. 즉 두 달, 그렇죠? 두 달치에 대해서 종료일이 2월 28일이잖아요. 요 날로부터 25일 내에 신고, 조기환급 신고하면 다시 15일 내에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대신에 이건 안 돼요. 보시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죠. 예정신고 기간하고 확정신고 기간이 닥치면 안 돼요. 3월 달은 예정신고 기간이고 4월 달은 확정신고 기간이다. 봅시다. 자, 여기 1번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이면 1기로 따지면 1월부터 3월이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최종 3월은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불러요. 확정 신고 기간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매월 매 2개월은 알겠는데 매 3개월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4월 25일에 신고하는 건 용어가 있나요, 없나요, 별도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에 신고하는 건 별도의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기 예정 신고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건 확정 신고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매월, 매 2개월이지 매 3개월은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라고 안 적은 것 뿐이에요. 두 손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라고 안 부르는 것 뿐이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요걸 출제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조기 환급 신고를 받고 싶어요. 1월 달에 조기 환급 신고만 하면 안 됩니다. 1월 달에 모든 거를 다 신고해야 돼요. 조기 환급 신고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시죠? 부분적으로 신고 안 된다고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기 환급만 따로 신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도 신고를 해야 돼요. 한번 참으세요. 이제 하나만 하세요. 간이 가세자. 볼게요. 대신에 오늘 분위기가 좀 찍으면 되는데 갑자기 얼굴 환해지지 않는데 한 20분에 끝내기 21분쯤 노력을 좀 푸세요. 지금 얼굴에 많이 성이 나죠. 성이 짜증나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원가리 하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무시하시고 자, 이제 간이과세자 할게요. 간이과세자 아시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내는 챕터가 간이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간이과세자 이미 했죠?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리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암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이거 너무 중요해졌어요. 뭐냐면 간이과세자. 갑자기요. 간이과세자는 예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간이과세 됐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요. 간이과세자는 절대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암기상입니다. 암기. 이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세법은 암기 안 하시면 힘들어요.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발급 거부하지 말라고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를 우리가 공제해주는 거 있죠. 그거 1.3% 통일됐어요. 2.2%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는 1.3%입니다. 유리 고정. 2.6% 나면 틀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심하시기.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절대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환급이 없다. 없죠. 그렇지. 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왜냐면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가 환급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알겠죠? 간이과세자 어차피 내는 세금 도저히 환급까지 받으려고 하니 나쁜 놈. 자, 이걸로 외우신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돼. 환급세액이 절대 없다라고 하면 오다 받거든요. 아시죠? 간이과세자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여러분들 세금 계산에서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 계산에서 받은 메리트 공제 가능해요. 대신에 10% 다 해줘요. 0.5% 어디서 가능합니까? 됐다니까요. 근데 시험 어떻게 했냐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전액 가능하다. 전액이 아니라 0.5%. 자, 마지막 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원칙이 신고를 1년에 2번 해야 돼요. 맞죠? 1월 달부터 6월 달에 신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또 신고 이렇게 2번. 법인은 1년 4번이고. 간이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영세 5분의 영세죠. 좀 어려운가요? 간이과세자 분들 중에서 여건이 좀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납부 후 면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있죠? 해당 과세기간에 내야 될 공급가액 있죠? 공급 대가요. 4,800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납부금과 면제예요. 대신에 신고는 해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신고를 해야 세무서 알지. 나만 내가 나 납부할 거 없으니까 4,800만 원 미만이니까 신고 안 해야지. 세무서 어떻게 알아요? 신고는 해야 네가 4,800만 원 미만인지 알아야 파악을 하겠죠.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여기다 좀 한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682페이지. 이렇게 두 개나 있네. 방금 했던 거. 자, 682페이지. 자, 682페이지에 여러분들 11번 해볼게요. 11번? 11번하고 13번 이렇게 두 개 할 거거든요. 11번부터 볼게요.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니까 뭐 일반 환급하고 조기환급 묻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원칙이 우리 아까 조기 환급이 세 가지였죠.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조기 환급하고 일반 환급 중에. 일반 환급이 원칙이에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조기 환급이 여러분들. 맞죠? 원칙적으로라는 거 이거 일반 환급 설명한 거 일반 환급 설명. 맞아요? 일반 환급에 대한 설명? 똑똑.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우리 예정 신고 때 안 된다는 거죠. 조기 환급이.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 준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원칙은 일반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대요. 며칠이에요, 며칠? 15일. 그래서 2번이 답. 3번. 조기 환급 신고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죠. 오해하지 말고 간이과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조기 환급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법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일반 환급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경우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아까 우리 예정 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은 확정 신고 때 납부할 거에서 200원 깠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우리 1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 여기서부터 무시하세요. 간이과세자 이 요건이 21년 7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무시하시고 동그라미 1번. 자,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칙이 8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2번.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무 면제한대요. 맞죠? 아까. 3번.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의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읽어보시면. 뭐에 대한 설명을 하면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뭐랬어요? 간이과세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된다면서요. 3번이 틀렸어요. 간이는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어보서 아시겠지만 세법 이론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회계 이론하고 대비하면 세법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틀리세요, 이론에서. 4번. 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보이시죠? 공급대가 0.5% 공제한다고. 전액 공제가 아니라. 되시겠어요?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45분에 이제 원가 얘기 들어갈게요. 10분 쉬시죠. 11시 45분에 시작하죠.